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 지난 딸아이 키우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희 가족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요. 남편은 일본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고 전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는 국제 결혼을 한 국제 부부예요. 저희 남편은 일본에서 나고 자란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고 하면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안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그랬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 어른들이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저야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요즘 들어 제 딸을 보면 걱정이 되곤 해요. 한일 혼혈아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 비슷한 시련을 겪었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가족들로부터요. 지금은 양가 부모님은 물론 집안 어른들한테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아빠는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은행에 다니며 맞벌이를 하시느라 우리 삼남매를 돌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부모 손에 자라다시피 했죠. 할아버지께서는 역사를 전공하신 후 역사학자로 오래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건강 때문에 일찍 은퇴를 하셨지만 은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집에서도 늘 역사 연구를 지속하셨죠.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다른 과목은 빵점을 받아도 좋다. 다만 역사는 잘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할애비가 역사학자여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역사는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단다. 할애비 말 알아듣겠지?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가르쳐주신 주제가 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었어요. 나는 일제강점기를 몸소 겪은 사람이야. 이 일본 놈들 때문에 도망다니느라고 네 아빠를 늙어서 낳을 수밖에 없었다.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50줄이 거의 다 되어서 낳은 외아들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셨지만 시절이 시절인 만큼 행복한 신혼은 없었죠. 특히 큰할아버지께서는 일본군에게 폭행을 당하셔서 절름발이로 살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증조할아버지께서는 큰아들의 죽음에 항의하시다가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께 일본은 불구대천지 원수였죠. 그래서 저와 동생들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일찍부터 시작된 역사 교육의 결과였죠.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방학이 되면 늘 할아버지께선 저를 뜻깊은 곳에 데려가 주시곤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는 봉사활동이었죠. 동생들도 몇 번 데리고 가긴 하셨는데 제가 첫째라 그런지 유독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가끔은 할아버지 잔소리가 싫었지만 그래도 배우는 게 많았어요.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지루할 수도 있는 역사를 그래도 좀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할아버지가 동기부여는 확실히 됐으니까요.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할 때 관련 학과를 생각해 입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고른 과는 바로 일어일문학과였어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시죠?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면서 일본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면 알수록 그 언어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희연이가 우리 역사를 일본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놈들은 아직까지도 밥 먹듯이 헛소리하는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죽기 전에 그 헛소리들을 다 바로잡는 걸 보고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희연아, 열심히 공부하거라. 솔직히 저는 할아버지께서 싫어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적을 알아야 적을 물리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을 제대로 눌러주려면 일본말로 따박따박 반박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일어일문학과에 진학했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역사 관련 동아리에 들었는데 전공을 살려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활동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당한 피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이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강제징용 피해 사실들을 알리는 일도 했고요. 잔인하게 고문당하다가 죽은 독립운동가 관련 행사도 했었고 그 모든 활동은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도 볼 수 있도록 일본어를 포함한 다양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곤
장하다시며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다고요. 덕분에 뿌듯하고 든든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통해 역사의식을 바로잡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는 해였는데 저희 동아리에 새로 회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상당한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이 학생이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아키라입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잘못된 역사들을 바로잡고 나중에 외교부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혹시 일본 쪽에 유리하게 억지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주위의 다른 학생들 표정도 마냥 밝지는 않았죠. 대놓고 뭐라 할 순 없었지만요. 그렇게 아키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인이라는 편견과 달리 아키라는 선한 미소를 지닌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다가와 인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물론 동아리방 사람들은 아키라의 본 모습을 깨달아갔어요. 어릴 때는 한국 가수들이 멋있어서 그 사람들을 따라했어요. 한국 아이돌처럼 멋진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춤을 못 춰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국이 좋아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찾다가 위안부 관련 기사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지금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정치인이 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서 사과받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아키라의 진심이 담긴 말에 동아리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받았고 고마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이후로 아키라의 호감도는 급상승했고 다들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아키라는 현재 제 남편이에요. 우리가 사귀게 된 계기는 별거 없어요. 저희 집에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오래된 역사책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는 아키라가 찾고 있는 책도 있었죠. 시중에서는 절판이 되어서 구하기 힘든 거라서 제가 빌려주었더니 고맙다고 밥을 산다길래 그러라고 했죠. 그날 밥을 먹으면서 생각보다는 얘기가 길어졌고 서로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썸을 타다가 아키라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 대학 졸업을 얼마 안 남겨둔 상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애하느라 취업에 실패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취업에 올인하고 있었죠. 그 덕에 졸업식을 몇 주 앞두고 취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나름 인지도도 있고 규모도 큰 어학원의 일본어 강사 자리였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고 몇 달 후 아키라도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일과 연애를 병행하며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아키라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아키라의 인품과 심성을 잘 알고 있던 터라 당연히 저는 청혼을 받아들였죠. 게다가 우리 둘 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기에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요. 아키라의 부모님이 일본에 계셔서 우선 저희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문제는 집에서 제 남자친구가 일본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결혼 얘기만 운을 띄웠어요. 저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둘 다 벌이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무엇보다 사람이 괜찮거든요. 부모님은 무척 반기셨어요. 제가 결혼하길 기다리고 계셨었거든요.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부모님께 아키라와 만나게 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는 동안 부모님의 얼굴이 급 어둡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감을 잡고 있었죠. 희연아, 너도 알겠지만 아빠랑 엄마는 네가 아랍인이랑 결혼해도 사람만 좋다면 상관없어. 우리 딸의 안목을 믿으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은 좀 그렇구나. 너도 알다시피 할아버지가 받아들이시겠니?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아키라가 좋은 사람인 걸 보여드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제 결혼 상대자가 일본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버럭 소리를 높여 반대하셨어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일본인과 결혼은 절대 안 돼. 증조 할아버지랑 큰 할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는지 알면서 이런 결혼을 바라는 거냐? 결혼이고 뭐고 지금 당장 그놈이랑 헤어져. 울어도 보고 설득도 하며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냈는지 몰라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일하러 나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수업하다 보면 어지럼증이 몰려오기 일쑤였죠. 퇴근 후에는 할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빌었어요. 한 번만 만나보기라도 하세요.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나라에 온 것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배워서 일본에 알리려고 온 거라고요. 만나만 주세요. 네? 내 집에 일본인을 들일 생각 없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인사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셨죠.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살이 너무 빠진 데다 건강도 나빠져서 한눈에 봐도 병자처럼 보였죠. 엄마는 절 붙들고 이러다 죽는다고 사랑이 목숨 구해주는 거 아니니까 할아버지 말씀대로 결혼은 미루자고 설득하셨어요. 아키라 역시 제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제 몰골을 보고 모를 수가 없었죠. 나는 할아버지 마음 충분히 다 이해해. 그래도 너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아. 그런 말을 들을수록 죄책감은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2달을 버틴 끝에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길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으니 더 고민할 게 없었죠. 저는 아키라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아키라는 할아버지 마음이 바뀔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눈물을 보이면서 자긴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매정하게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키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기다려도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받아들여.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줘. 저는 그렇게 못달짓하는 심정으로 아키라와 헤어졌어요. 한동안 아키라는 제게 전화도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핸드폰 번호도 아예 바꾸었고요. 독하게 이별하고 잊으려고 했죠.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나자 더 이상 아키라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하루는 동아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계신 아키라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일본으로 돌아갔어.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 정착할 것 같더라. 너랑 헤어지고 진짜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혼자 많이 힘들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일 잘하고 살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키라가 헤어진 뒤로 남자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걱정했죠. 결혼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냥 마음을 닫아놓고 살 수는 없지 않냐며 소개팅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키라와 헤어진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와 관계가 나빠졌어요. 저는 부모님께 앞으로 할아버지랑 인연 끊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도 그런 저를 이해하셨어요. 그 후로 저는 한 집에 살면서도 할아버지와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에 훈계도 하시고 회유하셨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인 하나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는 되먹지 못한 태도는 어디서 배운 게냐? 참다 못한 할아버지는 가끔 호통을 치셨지만 그런 말조차 무시해버렸죠. 그렇게 저는 이별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 여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무척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일본에 출장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엉엉 울면서 말하는 동생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단 동생을 진정시키고는 되물었어요. 천천히 정확히 말해봐.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출혈이래. 저는 학원에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휴가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는 우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동생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아빠를 모셔오려면 일본으로 가야 해서 언어 소통이 되는 제가 가기로 했어요. 당시 남동생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으신 상태라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저와 여동생이 일본으로 향했어요. 일본이 먼 거리도 아닌데 가는 내내 속이 타들어갔어요. 여동생은 비행 내내 울먹였고요. 공항에 도착하니 아빠 회사 사람이 나와 있더군요.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어요. 응급수술은 다 잘 돼서 한국으로 모셔가기만 하면 돼. 수술비 처리도 됐으니 걱정하지 말고. 저는 수술비를 회사에서 내주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본인이 내줬어. 너희 아빠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던데. 저도 여동생도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안내받은 곳으로 가니까 아빠가 누워 있었어요. 호흡기를 차고 계셔서 말은 못하셨죠.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상태 설명을 들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며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안심이 되자 그제야 수술비를 낸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수납창고를 찾아가 수술비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직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따님들이 한국에서 올 때까지 병원에 있겠다고 했다고요. 그때였어요. 수납 직원이 누군가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아본 순간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뒤에는 2년 전 그렇게 아프게 헤어진 아키라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아키라는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입원해 계셔. 그날도 아버지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한국어가 들리길래 가보니 너희 아버지가 실려오시더라고. 혹시나 해서 이름표를 확인해 보니까 너랑 성이 같길래 맞구나 했지. 외국인이 일본에서 수술을 하려면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회사분들이 힘들어하길래 도와드렸어. 상황이 급해서 일단 수술비부터 처리해야 했고 많이 놀랐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손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너한테 상처 줬는데 이러면 난 어떡해. 상처를 주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너였어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아키라는 저를 안고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저는 병실로 아키라를 데리고 들어가 여동생과 아빠에게 인사시켰어요. 아빠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삐뚤삐뚤한 글씨로 고맙다고 쓰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며칠 뒤 저는 아빠를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후 아빠는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키라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가 초대를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싫어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얘, 내 남편 살려준 사람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니? 귀한 손님한테 고기 반찬 차려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할아버지도 당신 아들 살려준 귀인인데 함부로 하시겠니? 그러니까 걱정 마. 엄마의 말에 저는 아키라를 초대하게 된 거죠. 아키라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키라를 빤히 보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아키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 모습에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 늙은이의 편견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네요. 그런데도 내 아들까지 살려주었다니 내가 이렇게라도 사죄를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결국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아키라는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이러지 마시라고 할아버지 마음 이해한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도 함께요. 그날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아키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저와 아키라는 2년 만에 다시 사랑하는 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거라서 준비도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 사이 아빠 상태도 많이 호전됐고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치렀고 신혼살림은 일본에 차리게 되었어요. 아키라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기도 했고 시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일본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일본으로 떠나오던 날 할아버지는 저와 아키라를 꼭 안아주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우리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도 낳았고요. 비록 국적은 달라도 사람이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힘든 시간도 이겨냈듯이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편견과 싸워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예쁜 딸과 함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희망차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